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 물류업계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의 최일선에서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대통령님께 모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폭이 크고 그것 때문에 특히 수송업계, 화물 수송업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우시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뭐 업체도 그러고 운송 실제 담당하는 화물 차주들 여러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 가격제 고시나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 의견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로 할 조치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업계의 부담이 최근 들어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유가에 대해서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해서 경유 구매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였고, 기존 유가 보조금 외에 리터당 1,700원이 넘어가는 고유가 시기에 추가로 지원이 되는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현행 유가 연동 보조금 구조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한이 있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이 가격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는 여전히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물차 운행의 주요 지출 항목 중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는 다음 주 16일부터 심야 시간대에 대전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달하는 화물차 할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인 금융위의 협조로 3개월간 할부 상한 유예가 이달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유가 상승이 반영이 된 적정 운임이 지급이 되도록 화주와 운송사에 공고를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일에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 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합의하여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입 초기에 각 주체들이 다른 해석들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으며, 현장 단속도 병행을 해서 위법 행위가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종사자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물류가 멈추지 않도록 석유,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여러분들께서 큰 걱정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송사와 물류 전문가 손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남석 화물차주님 시작으로 김상식 화물차주분, 유기영 화물차주분, 그리고 김동규 택배서비스 종사자분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수 석유화단지에서 화물차주로 일하고 있는 송남석입니다.
그래도 유가 관련 말씀하셔서 방금 들어오셨는데 유가가 정부에서 발빠르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여수 석유화학 단지는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업들은 합병이나 기업 개선 재편을 논의하면 지원금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화물차주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논의도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유가는 올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세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화물차주들은 할부를 내는 것까지 많이 생활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부 유예로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미리 다 손수를 쳐버려가지고. 이거는 좀 넘어가고 그것 또한 넘어서 저희는 특권 노동자로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차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차주들이 대부분 차량 가액이 3억이 넘는 거여서 은행 대출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카드론까지도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좀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 연동 보조제를 하고 있지만 언제나 국가 세금으로만 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컨테이너 비시티 아재민제가 유가 연동이 자연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같이 품목을 좀 늘려서 전체 저희 품목, 다른 품목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어야 좀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전운임제 대상은 실제 사용되는 유류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예, 유가 변동에 따라서 좀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출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약간 중소기업 벤처하고 같이 좀 네. 협조를 하도록 일정액을 좀 저리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뭐 가능할 것 같고 석유화학단지의 구조조정이 생기면 석유화학단지에 일하는 화물차주의 일거리가 줄어든다. 현재도 절반 정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뭐 쉽지 않은 얘기 같긴 한데 하여튼 지입차주의? 예, 그냥 차주 요즘 사업자. 옛날 말로 하면 그냥 지입차주라고 하죠. 예. 예, 저도 좀 적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전국으로 냉동, 냉장,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 김상식입니다. 2014년에 화물 운송업을 시작했고, 처음 5년은 운송사에서 배차를 받았고, 지금은 어플을 통해서 콜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유가 급등 상황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대비 오른 유가로 인해서 한 달 기름값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가량 늘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하루 15시간 내외로 일해서 300~4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우리들한테는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큰 금액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유가연동 보조금을 확대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상한이 묶여 있어서 유가가 2,000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오르는 비용만큼을 모두 우리가 떠나야 되는 구조라서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요소수처럼 운송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오를 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벌써 일부 훈기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최근 내수 경기도 좋지 않아서 물량도 줄어들고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차량 할부 유예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요거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세우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미리 현장 간담회를 해서 좀 주요 문제되는 것들은 다 뽑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화물연대 위원장도 만났고요. 많이 이제 건의사항을 좀 정책에 반영하도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분들도 뭐 이미 얘기한 건 굳이 안 해도 돼요. 예. 맞아. 지금 현재 화물 정책들이 대부분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그때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미봉책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정책의 한계와 사각지대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그 부담을 오롯이 화물 노동자만 감당하고 있는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꼭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과 그리고 저하고 또 고향도 같으시고 지역도 같으신 우리 국토부 장관님 자리 안 하셨지만 장관님하고 사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쏘은 얘기는 아닌데요. 그 대통령님 그 후보 시절에 그 선거 유세다니실 때 그때 가까이서 많이 뵀었는데 그랬어요? 그때보다 많이 표정이 얼굴 안색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쉬시면서 일하셨어요. 오늘 김윤덕 장관 어디 갔어요? 국회 예결위 얘기 중이라서 아쉽네. 예. 같은 고향입니다. 전주? 부안. 부안이요? 아까 3,400만 원 비용 빼고 가져간다는데 여기는 이제 차의 유지 관리비가 꼭 빼지 않은 금액. 실제로 제가 평균 한 1,200만 원 정도 매출은 올리는데요. 그래서 뭐 유류대 비용, 기름값 빼고 톨비 빼고 정비비 빼고 다 하면은 대략 한 400만 원. 차의 감가상각비는 안 빼고. 안 빼는 거죠. 그럼 이게 3,400만 원의 수입이 아니죠? 그렇죠. 아이고, 남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네. 유류 연동 보조금이 1,900 얼마를 넘으면 추가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지금 연동 보조금이라는 게 유류세에 대한 차액을 보조해주는 상황이라서요. 그 1961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유류세는 다 지금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예,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1961원이나 2,000원이나 지원해 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 개정 중이라고. 예, 지금 저희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지금 법사위만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법사위 상임위 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빨리 좀 통과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일정상 이건 야당도 동의하는 거예요? 네. 웬일이? 여야 간사님 같이 동의를 하셔갖고요. 저희 그럼 뭐 열린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대통령님, 죄송한데 이 관련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유가 보조금이 2,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정확히는 1,962원인가요? 1원인가요? 네. 그 금액이 넘어가면 지금 정부 정책이 추가적으로 그 재원이 그 지방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장이? 지금 유류세 자체가 지방세고요. 지금 유가연동 보조금도 다 지방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1원에 묶여갖고 더 지원을 못 해줬거든요. 예. 작년까지 보면은 유류세를 이제 지방에다 걷어주면은 한 집행 잔액이 전국적으로 한 6천억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유세가 지방세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넘어와도 또 올해 집행하고 나면 또 쌓인 잔액이 이건 있잖아요. 알겠고. 예.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2,000원대가 넘어가게 돼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방에도 이제 지방세 예산이 만약에 바닥이 나면 추가적으로 받아 안 나? 이번에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요? 지방 정부로 직접 넘어간 것만 4조 6천 원인가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매년 이번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지방 교섭세 늘어난 게 네. 지방자치단체에만 4조 6천억이기 때문에 네. 이거 주고 충분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남의 주머니 걱정까지 하시고.
남은 아니지, 나라는. 아니,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해야 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유류세 전체가 지방세는 아니고요. 유류세 중에서 자동차 주행세 부분이 지방세. 하여튼, 뭐, 지방에 재원이 부족해서 못 줄까봐 걱정하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대통령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양에서 부산으로 수출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이거 다 전라도 사람들만 주고. 요수, 전주,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는 17년차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바둥이 아빠 유기영입니다. 저는 제가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화물 안전인재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이라 앞에 발표해 주신 두 분보다는 조금은 조건이 좀 좋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네네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현재 지금 유가 폭등이 닥치면서 저는 좀 괜찮지만은 솔직히 현장 곳곳에서 적용이 안 된 분들은 정말 힘들다. 과연 계속 이 운송업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분들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3년 전에도 안전유인제를 겪어보았고 이번에 새로 안전유인제를 겪었지만 안전유인제도라는 게 진짜 저희같이 하루를 먹고 일을 하는 화물 차주들한테는 그래도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대통령 화물 차주들이 인상이 갑자기 확. 있고요. 일단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운임제를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쟁이나 뭐다 해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좀 빨리 이 상황 극복하고 전 국민들이 좀 이 어려운 현실을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끝나야죠. 근데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고 대응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지금 컨테이너하고 어디 하고 있다고? 시멘트 두 개만? 예. 지금 업계에서는 이 시멘트 컨테이너 이것도 뭐 주고도 안 된다 해도 몇 년 동안 싸우고 난리였던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폐기도 잠깐 됐다가 다시. 내가 이거 복구하려고 당대표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업자, 차주, 화물주, 화주들은 좀 싫어하겠지. 그렇지. 근데 그 문제도 좀 있긴 해요. 이게, 안전운임제를 하고 등록제를 하는데 자유롭게 등록 못하고 등록을 제한을 한다면서요. 제한을 하니까 권리금이 생겼다면서요. 권리금이 수천만 원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정적인 사업이 되니까 이제 이거라도 해보겠다고. 오늘 세상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보겠다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못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의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안전운임자의 문제는 좀 다른 나라,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전 품목에 대해서 다 하는 나라도 꽤 있대요. 거기까지 제가 좀. 있더라고, 자료에. 다른 나라들의 사례. 아예 물론 이제 아예 없는 나라도 많고. 근데 하는데 전 품목에 대해서 하는 나라도 꽤 있고. 우리는 이제 절충해가지고 아마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영역만 한 것 같아요. 그죠? 컨테이너. 일단 그 품목의 컨테이너나 시멘트는 단순한데요. 다른 거는 이제 그 품목에 따라서 이게 너무 복잡해하고 계산하는 게 그것도 있어요. 이게 규격화돼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왜냐면 설정하기 입장이 규정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하여튼 그 문제는 계속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제 화물 차주들하고 이제 화주들 사이에 계속 논쟁거리고 가끔씩 막 파업하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뭐 나중에 한번 따로 장단점이나 의견이나 다 좀 모아가지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확대하는 문제. 내가 보기에는 이 화주 측 입장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거예요? 규격화 되지 않을까, 그죠? 맞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근데 이쪽에서는 그럼 뭐, 화물차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안을 내야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격화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운임 품목이 아닌 차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제가 처음 화물 업계에 발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대안을 내죠. 왜냐면은 왜? 그 화물 물량에 따라서 모양이 틀리고 규격화가 안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차에다 올릴 때는 1톤 차를 부를 때가 있고 5톤 차를 부를 때가 있고 뭐 8.5톤 차를 부를 때가 있고 다 차량 톤수별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를 때 각 톤수별로 거리별로 그리고 유가가 반영되도록 컨테이너 안전문제처럼 정하면 돼요. 어차피 톤수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차량 단위로 하면 네, 된다. 그렇죠. 참고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매년마다 안전운송 원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크기가 다양한 무게도 다양한 그렇죠. 어떤 품목이 있는데 예. 1톤 차량을 불렀다. 예. 그러면 1톤에 해당되는 운임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쪽이 또 설득이 되는데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말고 이제 운송사 입장에서 화주가 이제 돈을 얼마나 줄 거냐의 그렇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화주들이 그거를 다 수용할 거냐는 사회적인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그 쌍방이 합의되면 더 필요 없죠. 이제 문제는 이제 합의가 안 되고 다툼이 있을 때 딱 규정을 정해야 안 싸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양쪽이 다 공생관계인데 화물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화수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 서로 의존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생존이 안 된다 이러다가 그러다 결국 화물 운송 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최저선을 정하든지 최상한을 정하든지. 오늘날 이게 역전돼가지고요. 이 화물차주들이 이제 갑이 돼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하한을 정하는 게 문제지만 언젠가 상한을 정하는 문제인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히 토론해보고 의견을 모아보고 필요하다면 적정 금액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실효도 따르는 거고 그게 이제 국가 공동체죠. 근데 그게 필요한지 가능한지 그게 효율적인지 뭐 이런 논쟁이 많이 필요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규격화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니까 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막냐 뭐 이런 반론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너무 과도하게 또 바가지 씌우고 그러면 또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혹시 뭐 다른 결정적인 다른 이유는 운송사 입장에서 적정하냐 문제겠지. 너무 더 낮게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정해가지고 그만큼 주게 하냐 그 말이겠죠. 약간 가벼 입장에 있는 거죠. 화주 입장에서 뭐 공짜로 하고 싶겠지. 화주 입장에서 이제 경쟁시켜서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화주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하고. 운송사 입장에서는 이게 체적인 문제, 안전문제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건 어때요? 그냥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이것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라서 이게 이제 국제 경쟁을 하는 경우라면 사실 문제가 되는데 국내 경쟁이잖아 사실은요. 화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막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저 정말로 참 먹고 살기 허덕허덕할 정도로 적게 주면 그만큼 이익은 나는데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조건으로 나도 톤당 얼마를 주고 다른 사람도 경쟁업자도 똑같이 주고 만약 그런 조건이라면 그걸 이제 비용의 가격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막 짜서 해봤자 그것도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100% 이익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막 눌러가지고 최저를 주는 게. 딱 정하면 모두가 적용이 되니까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조건은 똑같고 또 가격에 그만큼 반영하면 되고 기초비용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그렇게 뭐, 막,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따라가면 얘기해. 응. 그리고, 안전운전 얘기하셨고, 네, 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대에 대한 통 경기도 군포에서 택배 서비스 종사하고 있는 김동주라고 택배. 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분들하고는 택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저는 좀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저희가 유류비에 대한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부담감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배송점에 가는 물류창고에서 배송점의 거리가 먼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서초동을 배달 물건 내려오는 곳이 경기도 군포 대하루에 있고요. 그리고 강남 쪽을 배송하는 물건들이 경기도 광주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멀리서 싣고 온다고 말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터미널에서 물건을 적재를 하고 배송지에 가서 배송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거리가 먼 곳들은 아무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그 부담이 많이 된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앞에서 어떤 뭐 유료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기름값은 큰 부담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군포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군포 복합물류에 저희 물류창고에 있다 보니까 저는 거리가 상대로 가까워서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수도권에 있는 터미널들이 점점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잡아주신다면 택배 서비스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동료 택배 기사들이 뭐 화낼 것 같은데. 왜 그 얘기밖에 안 게 없다고 그래. 제 의견이 모두를 대변하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항상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물류창고에서 배달하는 지점 너무 멀다. 그러니까 항상 1순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와서 그 물류창고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반대로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2배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수도권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좀 밀지 말아주시고 수도권에 좀 있을 수 있게끔만. 물류창고들이 수도권에서 밀려나지 않게. 예, 왜냐면 제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만약에 제가 강남에 살고 있다고 하면 내 옆에 물류창고가 들어오냐 다른 데 들어오냐에 해서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택배 차량에 대한 유류 지원은 특별히 있어요. 또 경유차 같은 경우는 경유차는 당연히 되고. 예, 근데 상대적으로 택배 차량은 이 시내 근거리에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요. 일반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보다는 그 운행거리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유류 지원 문제는 크게 없다. 없다기보다 좀 적다. 네. 그 이것도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물류회사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택배 회사 네. 아니면 뭐 어디 유통회사 요즘 유명한 무슨 팡인가 뭐 그런데 그런 것도 하겠지. 네. 네. 그럴 때 이게 지금 1대1로 거래를 하니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 화물차주들은 화물연대라고 하는 조직이 그래도 있어서 조직적 대응을 좀 하죠. 세 분은 거기 가입돼 있어요? 세 분 다? 화물차주들은 다 가입돼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요? 5%밖에 안 돼요. 사실 이게 조직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 조직을 하는 게 실제 중요하거든요. 잘 안 되지, 그런데. 맨투맨으로 거래를 하면 약자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 것도 좀 활성화될 필요는 있어요. 택배 기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요새. 근데 사업자분들이 그 사회적 대화를 하면서 이제 택배 운수 종사자들도 이제 노조는 가입돼 있어갖고요. 뭐 한노총, 뭐 민노총, 또 민노총 안에서도 가입률이 뭐 극히 적잖아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적 대화할 때 이제 같이 나와서 의견 제시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물 운송사에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최강식 화물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신영수 CJ 대한통운 대표님,
박병권 대신 정계함의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국화물사업연합회 최광식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보니까 지금 먼저 휴전, 이주 휴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중동 사태가 조금 잦아들 거라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중동 사태가 발발이 되고 나서 지금 차관님이 계시는 차관님하고 지금 오늘 네 번째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오늘 발표하신 어떤 내용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대표로서 그 간담회를 하고 계속 그 회의를 해가왔습니다. 예. 갖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우리 개인 차주들이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이제 차주들이 어떤 세금이 유예 부분, 세금 납부하는 부분, 유예 부분하고 저희들 공개조합에서 보험료 납부 유예 부분 자체를 지금 이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 공익법인인 화물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저희 그 바우처 그 사업을 작년에 요구 좀 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정액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그 무사고 운전자 분담금 무리가 지금 공개해서 했는데 이것도 조금 금액을 높여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조금 확정을 해서 차주분들이 조금 어려우면 조금 저희들이 그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그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어떤 역할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평소에 얘기를 우리 홍 차관께서 워낙 열심히 잘 해놔가지고 의견 정리 잘 돼 있네요. 네, 자리 만들기 감사드리고요. 시대대한통운 대표 신영수입니다. 단기적으로 고유가와 관련된 그 국방을 하는 국토부에서 많은 의견을 내시고 계시는데 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경유 차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킬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됐든 LPG차가 됐든 이쪽으로 전환을 급속하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현재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차주분들이 그 정도의 고가의 차량을 쉽게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동참할 거거든요. 전기 화물차? 예,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일품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결국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보조금이 됐든 또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할 때 그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 또 자동차 회사들도 그 분야의 개발이 속도가 빨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몇 년 정도 뒤를 좀 보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지원금 또는 충전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돼야 결국은 현재 유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현대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거리 화물은 수소가 전기보다 낫다고 주장하던데 어때요? 저희도 수소차가 있는데 그건 일반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좀 그러겠지. 예, 그 일반 화물차주분들이 그걸 살 정도 비싸. 예, 너무 비쌉니다. 혹시 할 얘기 있어요? 네, 아직 수소차는 지금 사실 화물차 쪽에서 전기차도 1톤 4톤 정도만 대량 생산이 되고 있고, 2.5톤 이상은 아직 크게 좀 양산이 안 되고 있는 수소차가? 예,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일부. 전기차도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아직 높은 상태. 전기차는 현재 2.5톤 정도까지. 그까지 나와 있어요. 그까지 나와 있어요. 버스는 꽤 많잖아요. 네, 버스는 당연히 네, 많죠. 버스는 많습니다. 근데 화물차 쪽이 그렇죠. 장거리 운행해서 그런가? 그래도 지금 한 250에서 350km까지는 뛸 수 있는 걸로 되고요. 전기차 예, 일회 충전으로? 예. 일회 충전으로 350, 요새 한 5, 600km 된다고, 승용차는 그러던데 화물차는 아닌가 보네. 미국에서 현재 600km까지 시험을 했다는 기록은 있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기록만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어쨌든 이게 우리도 화석연료, 경유, 휘발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전기로 전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긴 한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도 좀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있어요. 화물차를 할 수 있을지는 한번 국토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난주 이제 물류대 박람회가 있어 킨텍스에서 저도 가봤는데 거기 타다 대우 자동차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1톤 차량 말고 2.5톤 중형 화물차도 하는데요. 그게 기존 화물차보다 거의 3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연료 대금이 싸니까 지금 그 차가 비싼데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전기값이 이제 기름값보다 싼데 차값이 훨씬 비싸니까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몇 킬로 운행을 했을 때 이게 보정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니까는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몇 킬로 탔을 때 그러니까 그건 국토부 같은 데서 연구해 줘야지. 네가 해봐라 그만. 그걸 확인해봐. 그럼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때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기존 차량하고 또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네. 내가 보기 당신들이 해와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는 건데 그건 전문 용역을 해봐야 되겠죠. 전문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듀블차인데 그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그 기술 개발이 좀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이 배터리 용량 문제가 있어서 그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그 고출력의 지금 대형 화물차 같은 것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동력이 문제라서 동력이 그만큼 나오지가 않고 추진력이 예. 또 배터리 무게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그만큼 동력을 내려고 하면 탑재하는 무게 자체가 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 충전소 확보도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충전소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대형 화물차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주요 물류 터미널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고출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화물차들은 일반 휴게소에는 안 쓰고 화물차 쓰는 데만 주로 쓰던데? 이게 주로 이제 화물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면 충전 인프라는 그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지금 차량 자체가 아직 개발이 더디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 국무회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내부에도 얘기인데 하여튼 이거는 에너지 전환은 정말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돼요. 저희도 전기차나 수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성으로 와닿는 거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저도 25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 무게가 40톤에 달하면 왕복 키로수는 짧으면 700km 아니면 900km를 왕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차 휴게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렇게 자리가 많이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휴게시설을 대부분 이용하고 차량 주차도 주유소 아니면 공터 같은데 주차 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그런 없어도. 부분까지도 하다 보니까 충전 시설이나 차량 전기차 금액적인 문제, 운반비까지 좀 그건 약간 벗어난 얘기였는데 다음에 또 추가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예. 예, 대신 정리함을 이라고 하십니까 혹시? 대신 전기함을? 예. 대신은 본 거 옛날 아니에요? 선의를 뭐 경험하듯이 70년 됐습니다. 그래. 공사가 대신에 본 거 같아요. 예, 그 친구분도 천안에서 김학수 씨가 내 친구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아까 다 말씀하셔서 네. 지금 저도 준비해온 게 두세 가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 시중에 54개의 영업소가 있습니다. 대리점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대리점들이 현재 평당 가격이 5천에 8천 정도. 어떤 대리점이요? 영업소 대리점입니다. 영업소 택배 대리점. 택배 대리점. 예, 저희는 이제 정기화물이지만 노선차가 한 500대 정도 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택배를 일단 같이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서울 시중에 그 임대료가 기본 5천에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쫓겨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대균 씨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람도 쫓겨날 판이에요. 예, 저희는 하남으로 다 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계도 하남에 가 있고, 수원에 가 있고, 배달을 뭐, 터미널에서 배달하는 경우, 특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점이 사라져가지고. 예, 과천은 지금 다 아파트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 쫓겨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이 이제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이제 고유가에다가 인건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고가 하부나 고가도로 하부나 그다음에 지하철, 그다음에 철도 부지, 유일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땅 좀 달라 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탑업시는 부족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일원에 지금 그 매송이라든가 비봉이라는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걸 좀 한시적으로 좀 풀어서 물류단지를 좀 조성해주고 저희가 임대로 들어가면 물류단지는 내가 도지사 할 때도 그러고 시장 할 때도 그거 뭐 신청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어서 뭐 뇌물을 먹였는데 그거 맨날 싸우고 예. 그러던데. 저희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구리하고요. 구리하고 그다음에 그 의정부 지역에 스탠리 공공기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매송 지역에 세 군데가 허가가 났었습니다. 20만 평씩.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백지화돼서 그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예. 근데 그 특히 매송 지역 같은 경우 산속에 있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뭐 10만 평 정도 개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한시적으로 내가 그래서 참 그게 중간에서 끊어서 미안한데 이게 경기 동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의 수요만 많잖아요. 네. 맨날 북부로 좀 가라 조금 멀더라도. 근데 북부도 안 지역을 가. 주로 저는 갑니다. 근데 의정부 지역이 또 이제 대모를 많이 합니다. 거기 이제 그게 들어오면 진짜 그 공군기지, 아니 그 미군기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도는 이 순환고속도로 라인 안에 들어있는 데는 할만하지 않아요?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양주나 아니면 저 의정부 약간 더 지나서 동두천이나 이런 데 너무 먼가요? 예, 이번에 이거 제2의학수가 생기면 그건 많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좋은데 이제 또 저희는 이제 부곡이 있습니다. 북부에 있는데. 근데 나는 동남 100km가 됩니다 또 이게 거리가. 그러니까 동남 쪽으로 가려고 북쪽으로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땅들만 좀 저희가 확장된다 그러면 대기업들도 뭐 그쪽과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국토부에서 이게 문제가 되면 지금 저 땅은 있는데 제대로 못 써서 날린 게 지금 경기도 북부 지역에 저 미군 공여지 반환 공여지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거 아무 뜻짝에도 못 쓰고 방치하면서 고민거리던데 그거 한번 추선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사실은 지났습니다. 이번엔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박민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금 핵심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권혁구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좀 익숙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견을 대안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이 정책을 뭔가 했을 때 이해와 공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지금 이 화물 차주분들과 물류업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그 이해와 공감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그런 거 공감을 바탕으로 가야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연구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보조금에 대한 이제 오해와 좀 이런 걸 좀 풀고 싶습니다. 오늘 초반에 유가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유가보조금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유가 연동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두 개가 혼동이 됐는데 유가 연동보조금은 이제 요즘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한도가 있어서 이제 그걸 풀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평소에 받는 유가보조금이라 하면 유류세 연동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일정 부분을 부과하는 주행세, 이게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 부분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전 국민이 차량을 운행을 할 때 휘발유, 경유를 넣을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행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누가 하냐? 전 국민이 합니다. 차량 가지고 있는 2,600만 대, 2,700만 대 차주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버스, 택시, 화물차
이분들의 연료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류 연구를 하지만 화물차분들과 물류 업계에 계신 분들은 정부 국민한테 좀 감사의 마음을 좀 뭐 표현까지는 몰라도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아,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오늘 이걸로 알겠지. 그러면 그게 이제 훌륭하네. 달성한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전 국민에게서는 이런 세금을 이렇게 쓰였으면 내 돈이 엄원대로 갔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버스를 타시거나 택시를 타시거나 이럴 때 그거 일정 부분 이제 교통요금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거로 활용이 되고 화물 부분에서는 택배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저렴합니다. 또는 여기 아까 대형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또는 우리가 그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과 경제랑 맞물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과 또 맞물려서 유가보조금이 유가연동보조금, 위르세 연동보조금이 옛날에 화물연대 파업이 나갔고 그것 때문에 도입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화물연대 최초 파업은 2003년도에 됐습니다. 근데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준 거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도입됐습니다. 도입의 취지는 화물차 기사들이 힘드니까 경영 지원을 하자. 요게 이제 취지였습니다. 요거를 좀 인식을 좀 제대로 좀 해주시면 그 정책을 받는 진행하는 데 탄력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저는 한국교통대학교 박민철입니다. 저희 학과는 철도 경영물리학과입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고요. 물류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말씀을 이제 그 안전운임제와 이제 유류연동 보조금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전과 달리 그 충격을 빨리 완화한 점은 매우 이제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물 운송시장이 열악한 것은 뭐 다들 알고 있고 이게 오늘 어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개입이 들어간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안전운임제가 이제 시행이 되었고 안전운임제에 이제 그 유가 연동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품목 확대 부분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분에만 사실 수혜가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 시장 확대력은 전 운송시장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확대는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확대를 하려면, 이게 이제 시멘트와 철강, 컨테이너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타 품목으로의 확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정형화 부분은 아주 1편에 불과하고,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가 부분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안전운임은 원가와 이윤이 들어가는데, 사실 원가가 명확해야지 화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 원가를 명확하게 할 때 시멘트하고 컨테이너는 사실 단일 품목이라서 원가가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택배라든지 다른 물건은 품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원가가 불투명하게 되고요. 또 여러 품목이 섞이는 순간 이제 운송 경로가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원가의 이제 투명성은 점점 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그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자 인수증 그래서 이제 도로운송 부분에도 디지털화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된다면 화주든 차주분이든 아마 공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또 한 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이제 품목 부분에서는 들었고요. 그래서 실태 조사가 되었건 정보화를 통한 이제 디지털 정보 수집이 되었건 근데 그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내놔야 됩니다. 정보를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사실 어려운 부분은 또 있어요. 하지만 차주분도 내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보를 내놓는 부분이 조금 더 투명해진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철도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도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택시, 버스, 화물차는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완충 장치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수단, 철도 여객도 그렇고 철도 화물은 이제 수단 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 이 철도 부분은 친환경 수단이에요. 반대적으로. 근데 친환경 수단에 대한 이제 보조가 반대적으로. 철도는 다 공공에서 운영하는데 뭐. 그렇지만 뭐 100% 공공이라고 하기에는 또 한계가 아니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인 이제 어떤 불평등한 조건이 있다. 수단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수단과 철도수단, 수단 간의 비교에서는 또 어느 정도 형평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안전운임제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지금 이번 달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지난번에 했던 거 포함해서 계속 데이터를 쌓고 검토를 해갔고요. 일몰지 전에 저희가 어쨌든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제가 당대표일 때 그 안전운임제 대상을 확장하려다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럼 그렇게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좀 못한 건가? 그때 하자고 입법하려고 실제 시도를 했었는데. 해마다 국토부에서 안전운송 원가 있어요. 예. 수년째 하고 있는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 예, 내가 철강하고 일반화물을 1톤부터 25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들 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거 하고. 이게 지금 품목 확대 부분이 중요하지만 일몰 부분이 있는데 일몰로 해서 입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몰에 지금 뭐 머리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일몰 안 할 건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일몰 부분 자체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다 제가 있는 한 일몰 안 할 거예요. 확장하면 있지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실제 전 품목에 대해서 시행하는 나라들이 아까 보니 있던데 그 나라들 사례들도 한번 뒤져보세요. 네, 사례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말씀하신 거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추가로 뭐 하실 거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참여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다 자유토론 추가 발언 다 돼서 네, 이제 대통령님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오늘 뭐 이 자리 아니더라도 요즘은 각 부처청에 제가 이해관계 집단이나 아니면 행정 서비스 수요자들하고 토론 대화를 많이 하라고 일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한 것 같네요. 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좋아지겠죠.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 물류업계 현장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기다려주십시오. 호텔도로 먼저 이동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원분들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와서 찍어. 올릴 게 하나도 없어.
많은데. 내가 사장님 방에 잠깐 앉아있다. 일용화시대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 드리기 전에 일용화시대 인근의 산업단지 및 연계 교통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화시대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의 남동공단, 시와 공단 등 수도권 4대 거점 산단 2만 개 입주 기업과 30분 이내로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과천 봉담간 고속도로 등과 즉시 연결되어 수도권의 화물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IC는 97년 1월 전면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75만 제곱미터로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점용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2개의 공공기관과 50개의 운송사가 입주하여 상시 근무인원 1,3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왕IC 주요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 등을 이용하여 수집 컨테이너를 대량 수송함으로써 내륙 항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집중 보관 배송과 수출입 통관 업무를 일관 지원하는 역할을 의왕IC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왕IC 물동량 처리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의왕IC 컨테이너 재고량은 2만 400TU입니다. 특히 공컨테이너의 비율이 69.2%로 수도권 지역 공컨테이너의 보관 및 수급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63만 4천 TU입니다. 수입이 19.4%, 수출은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운송이 53.2%, 철도 운송이 46.8%입니다. 수입 통관 물품 중에 기계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곡물 효소와 종이류가 다음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유가 상승 전후의 물량 변화와 대응입니다. 지난 3월 일평균 처리 물량은 2월에 비해 4.9%가 감소했습니다. 저희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 발표 이전부터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화물 트럭 기사분들이 유류값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운송사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왼쪽 뒤편에 보시는 장비를 설명합니다. 26년 3월 통계 중에서 왜 1위라고 10위까지만 있어요? 이때가 이제 정부에서 유가 안정화 정책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이제 일반 그때 비교로. 예, 그때 비교입니다. 그 이후에는 비슷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그 직영주유소보다는 조금 높고요. 다른 주유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 예, 그전에는 직원이 좀 됐는데. 예, 이때는 저희가 이제 민간 주유소가 막 처음에 많이 올릴 때 저희가 차이가 좀 10원 차이 났는데. 이때는 190원 정도. 초기 올랐을 때? 예. 잠깐. 지금은 통계돼서. 예, 지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는 전에 내가 철도 타사부시 사고 난 데라고 왔어요. 이렇게 정면을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기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샀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바다에서는 파도가 쳤을 때 이게 이제 스프링 작용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굴곡을 준 것도 있고 일반 이동식 컨테이너에 비해서 두께가 배 정도 이 장비가 트랜스포 이 장비가 한 150톤 정도. 이 철도는 동부선에 연결되어 있어요. 동부선에서 나온 지선을 어디서 갈아요? 오봉역, 의왕역에서 갈라져서 오봉역으로 들어가서 연결됐습니다. 예, 의왕역이 전철도 의왕역이 어디로 연결된 거예요? 수원에서 성대 수원에서 아니 수원에서 올라와서 이제 오봉역으로
여기는 오봉역은 사람이 정차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화물만 싣고 있는 여기를 오봉역이라고 하고요. 수원에서 의왕에서 위쪽으로는 이제 군포 쪽으로 올라가는 경부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여기 사고 안 나요? 여기서는 최근 5년 동안 사고를 네, 여기서 열차, 후진하는 열차에 치여서 직원들이 그거는 이제 오봉역